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나오기 전에는 도대체 누가 이 혁명의 앞장을 섰는가? 그러니까 4.19 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학생이라는 거죠. 야당 유세에 가서 막 분위기 띄우고 숫자 채우고 그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공간이라는 것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이 4.19 민주혁명의 가장 중요한 저항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2020 역사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역사다방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배운다는 취지로 국가보훈처에서 만든 역사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4.19 60주년을 맞아서 4.19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분은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님인 오재현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사학과에서 지금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오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길을 걸으면서 우리 공간 속에 녹아 있는 그리고 숨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성찰의 지점들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고 책도 쓰고 하고 있는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오재현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재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19 혁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같이 거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취지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그 4.19 혁명의 주체라고 잡아봤습니다. 보통 4.19 혁명의 주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학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4.19 혁명 관련된 이렇게 그 기념일이 되면 마라톤 대회 같은 데 나가서 거리를 뛰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4.19 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학생이라는 거죠. 근데 대학생들이 실제로 이 4.19 혁명의 국면에서 전면에 나선 것은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나선 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날 이제 정말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특히 서울에 몰려 있었던 집중돼 있었던 여러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제 시위에 동참하면서 이제 4.19의 주인공으로서 대학생들이 비로소 각인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4.19 혁명이 4월 18일, 4월 19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19라는 날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짧게 보더라도 1960년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 나올 때까지 지속된 일련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나오기 전에는 도대체 누가 이 혁명의 앞장을 섰는가? 누가 주체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는가? 이 점을 먼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대학생들은 왜 4월 18일 정도가 되어서야 이렇게 늦게 마지막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가? 즉 대학생들이 좀 더 늦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또 알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대학생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4.19 혁명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러니까 4.19 혁명의 주인공은 이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전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4월 4일 전북대 또 4월 13일 해인대는 지금 경남대학이거든요. 그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본격적인 대학생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그 이전에는 고등학생들이 먼저 시위에 나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19 혁명하면은 가장 먼저 그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960년 2월 28일에 대구 학생들의 그 시위는 바로 고등학생들의 시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4.19 혁명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이 그 대구 학생들의 시위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고등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라는 조치가 내려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뭐 일요일 날 학교 나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저도 싫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순히 일요일 날 나오라고 해서 학생들이 반발한 게 아니라 2월 28일 바로 그날이 야당인 민주당의 유세가 대구에서 예정돼 있던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날 굳이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인 건 혹시나 이 고등학생들이 야당 유세에 가서 막 분위기 띄우고 숫자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날 밤인 2월 27일 날 밤부터 그 경북고, 대구고, 그리고 그 경북 사대부고 요 학생의 간부, 당시에는 이 학도호국단이라는 조직이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 학도호국단의 간부들이 밤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우리가 어차피 학교에 가야 되니까 학교에 가면 수업을 뭐 하거나 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시위를 벌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시위가 2월 28일에 대구에서의 학생 시위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 시위가 학도국단 간부들의 논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도국단은 보통 이승만 정부가 학생들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게 맞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정부의 통제와 동원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학생들 사이에 일련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전부터 수차례 상당한 그 어떤 밀도로 접촉을 하고 있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학도국단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평소에는 정부의 어떤 관제 데모라든지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요 국면에서는 이 2월 28일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학생 시위의 하나의 기반으로 작동을 했다. 이게 이제 4.19 혁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학도국단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미 데모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갑자기 뭐 요즘같이 데모 안 하는 시절에는 갑자기 데모하라고 하면은 못 합니다. 왜?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것을 하죠. 지금 거리에 나가라고 해도 아마 다들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 할 겁니다. 근데 당시는 안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 이 학도국단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여러 가지 관제 데모에 많이 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훈련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든지 데모를 할 수 있는 준비, 역량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2월 28일이었을 때 학도국단 간부들이 주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시위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 시위가 이제 뭐 수천 명 규모로 일시에 불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훈련이 되어 있었다. 이것도 역시 4.19 혁명이 가져다준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등학생들의 그 기존의 어떤 그 훈련들 또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전, 그 다음에 뭐 수원, 그 다음에 뭐 부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3월 14일, 즉 당시 3월 15일이 대통령, 부통령 선거일이었는데 그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바로 전날 밤에 서울에서 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위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역시 그런 네트워크와 그런 어떤 훈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14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야간 학교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밤에 시위가 또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3월 15일 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뭐 마산에서, 광주에서 뭐 이렇게 계속 그 이어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시위들이 계속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는 그 사건이 4월 11일 날 발생하고 4월 11일 날 그래서 다시 마산에서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시위가 이제 커지면서 비로소 이제 부근에 있던 해인대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럼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가? 대학생들이 늦게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당시에는 개강을 3월에 한 것이 아니라 4월에 했다는 겁니다. 즉 지금하고 달리 그 당시에는 4월이 개강 시점이었고 3월에는 다 방학이어서 다 이제 집에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뭐 대학들이 주로 서울에 몰려 있지만 당시에는 이 대학의 이 서울 밀집도가 집중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대부분 다 서울에 있었고 그 대학에 서울 출신 학생들이 다니는 경우보다 지방 학생들이 올라와서 그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비싼 하숙비 낼 수가 없으니까 다 집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즉 3월에는 여기 뭐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고등학생들처럼 활발하게 3월 달에 움직이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나 이제 4월 달이 되어서 비로소 개강을 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4월 2일자, 즉 개강 직후죠. 그 4월 2일자 고대 신보, 이게 이제 고대 학보예요. 고대 신보에 사설이 실리는데 그 사설 제목이 우리는 행동성을 결여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 제목 세죠. 예. 이런 제목의 사설이 실려요. 이게 대학생 그 논설 주간이 쓴 그 사설인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잘 쓰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떤 역사적인 이런 비극을 어떤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게 악용되고 이게 그런 어떤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뭐 이런 이제 그 문제의식 속에서 학생들에게 사실상의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물론 그 행동이 뭐 직접적으로 부정선거 뭐 규탄하면서 데모하라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대충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미 사설이 실렸고 그러니까 뭐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이제 그런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언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나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김주열 시신이 4월 11일 날 발견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이제 느꼈던 대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4월 18일 날 먼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치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치고 나갔는데 뭐 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고대생들이 이제 시위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정치 깡패한테 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깡패들한테 습격당해서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쓰러진 그 모습이 그 다음 날 아침 조선일보 일면 그 조간 신문에 조선일보 조간에 그 사진이 실려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학생들 사진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날 아침에부터 학생들,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석간에 학생 한 명이 죽었다. 고려대학교 학생 한 명이 그 정치 깡패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제목이 달리는 그런 기사가 떠서 또 사람들을 더 분노케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사는 오보였어요. 죽은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보가 나온 이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정치 깡패들의 그 테러 그것을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뭐 신문뿐만 아니라 입소문으로 이 서울에 있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그 4월 18일 날 밤의 사건이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한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제 4월 19일 날 대거 특히 대학생들 중심으로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학생들이 18일, 19일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늦게 나왔죠. 이런 어떤 그 4.19 혁명 전체 국면에서 마지막 시기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마무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 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의 이제 그 어쨌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학생 시민들의 하야 요구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26일은 일주일 전인 4월 19일과는 달리 승리한 하루가 되죠. 그래서 4월 19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피해 화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4월 26일 날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승만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해서 승리의 화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승리의 화요일을 만끽하는 과정에서 뭐 좀 이제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 이런 혼란스러운 면들을 결국 누가 수습하느냐? 대학생들이 수습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뭐 이미 막 그 무너진 공권력을 대신해서 각 지역에서 뭐 경찰서, 파출소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마치 그냥 경찰처럼 치안 유지 활동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파괴된 것들을 이제 복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청소하고 정돈하는 그런 활동도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대학생들의 수습 활동이 대학생들을 4.19의 주인공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실천적인 활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서 이제 잊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즉 4.19는 사실은 학생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 대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사실은 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시민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도시 하층민이라고 부르는 사회 경제적 처지가 좀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고 직업적으로 보면은 뭐 구두 닦기라든지 신문팔이라든지 뭐 껌팔이 뭐 넝마주의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행동이 과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격한 행동들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었고 특히 수습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어해야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습 활동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수습의 길은 대학생에 있다라고 하는 뭐 플랜카드까지 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 도시 하층민 중심의 좀 더 과격한 또는 일탈적인 그런 행동들을 이제 제어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도시 하층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켜서 그들을 4.19 혁명의 주체에서 점차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4.19 혁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당시 엘리트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 어떤 좀 더 당시의 어떤 권력에게 더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주고 더 압박을 가하는 역할들을 뭐 이런 시민들 특히 도시화 층민들이 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과 기름의 만남이다. 즉 이게 이제 학생들이 불처럼 활활 타올랐다면 거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들을 이들이 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우리가 기억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19 혁명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이 도시화 층민들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4.19 혁명을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대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도시 하층민이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4.19는 하나의 공간이기도 한데 사실 저 영초문 앞이 저희 하나의 대적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처참하게 대적선을 했던 그 하나의 공간이 바로 저희 코앞에 있는데 또 4.19를 공간이란 관점 속에서 우리 권기봉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4.19 역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오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역사가 잉태된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까 해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인간이 걷는 속도로 그 공간을 직접 걸어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들을 떠올리곤 하거든요. 다 이렇게 분산돼 있던 정보들 그리고 지식들이 묶이면서 그것이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요. 먼저 우리가 4.19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근거, 기반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뭐 선진국, 후진국 등등을 나눌 때 뭐로 나누나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선진국은 또 아니거든요. 석유 부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성숙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저는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식민 지배를 당한 피식민 국가지만 거의 유의하게 대만과 함께 유의하게
내재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해온 나라인데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 저는 그것이 60년 전에 있었던 4.19 민주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흔적들을 사실을 찾아가 보면 곳곳에 숨어 있지만 아무도 잘 모르는 공간들이 많아요. 사실은 존재하지만 마음속에는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억 속에서 사라진 공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4.19 당시에 희생당한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도 오래전에는 잊혀진 공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불과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도 국가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렇지만 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가 많이 성숙되어 가면서 그 근거가 되었던 4.19 희생자들의 공간은 지금 어떻게 남아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중반 들어서 비로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국립묘지로 지정을 하고 잘 말끔하게 정비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공간이 지금은 서울 수유동에 수유리 국립묘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오 선생님 말씀하실 때 대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중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앳된 소녀들의 사진이 묘비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학생은 덕성여자중학교 학생인데 중학생만 있던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사진도 있고 그 묘도 있는 곳이 국립 4.19 민주묘지예요. 이 얘기는 4.19라는 것이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혹은 엘리트들만의 민주혁명이 아니라 정말 풀뿌리 시민들의 학생들의 모든 염원이 담긴 운동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묘비 사회를 걸으면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90년대 중반 들어서 우리가 잘 보듬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잉태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2.28 민주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구에 가보면 대구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28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특히 저 같은 뭐 40대만이 아니라 30대, 20대 젊은 친구들은 2.28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니까. 하지만 대구가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자긍심의 기원이 저는 또 2.28이라고도 해요. 264 시인만 대구 출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것이 또 대구에서 벌어진 2월 28일 민주화 운동인데 그 경북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전체가 한 번에 불타올랐던, 나아가 우리의 민주화를 가능케 했던 4.19의 시발점, 첫 횃불이 됐던 거죠. 문제는 이것도 우리가 잘 몰랐다는 겁니다. 비로소 지난 2년 전이죠. 2018년에 비로소 2.28를 국가 기념일로 이제 지정하기에 이르렀고요. 대구 한복판에 있는 공원을 2.28 기념 민주공원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명명을 하고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느냐? 그건 우리가 문화재 제도를 만드는 이유랑 비슷한 거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면 보통 어디로 갑니까? 계곡으로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하지 않잖아요. 경주를 간다든지 뭐 부여를 간다든지 역사 유산을 찾아가거든요. 그게 문화재 제도의 아주 큰 중요한 존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미루어 짐작해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그 의지를 이제 다지게 되는 거죠. 2.28이라는 날짜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이유도 왜 2.28일까에 대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2.28 민주공원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구가 한국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었구나 하는 자긍심도 느끼지만 동시에 불의에 저항한 것이 얼마나 큰 역사적 가치를 갖느냐 하는 또 생각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2년 전에 비로소 우리 사회가 2.28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한 저는 생각 지점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2.28을 통해서 나중에 3.15 부정선거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불의에 저항하는, 불법적이고 비법적인 것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피해 화요일이라 불렀던 4.19의 현장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정작 잘 모르거니와 우리들이 동시에 그 현장을 가봐도 흔적 하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이 어디냐? 많이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산 끄트머리에 보이는 게 백악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푸른 기와지붕의 건물 청와대죠. 그 앞에는 경복궁. 여기서 멀지 않아요. 어디냐? 바로 이 하얀색 첨탑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세히 보면 서울특별시 의회라고 적혀져 있죠.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 청사로 쓰이고 있는 건물인데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자유당이 다수당을 점했던 국회, 그 국회가 있던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지금처럼 여의도에 그 당시엔 국회의사당이 있던 게 아니라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민의가 지금 표출되는 공간으로 알고 있죠. 그 한복판에 있는 게 국회의사당이었었어요. 원래는 물론 일제 때 부민관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시민회관격으로 만들어졌던 건물이지만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건물을 변변치 않게 갖고 있지 못했고 또 6.25 전쟁을 거치다 보니까 많이 파괴가 되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이 건물을 활용했던 거죠.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4.19의 기억은 사실은 느껴보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바로 그 건물의 현관 앞에는 이런 표석이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부민관 폭파 의거 터. 의거라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 현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945년 일제 말기였던 7월 24일 날 3명의 조선 청년이 폭탄을 터뜨린 항일운동에 있어서 거의 최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공간의 역사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라는 사람도 여러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슬픈 기억, 행복한 기억이 다 응축되어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처럼 공간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곡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민관, 지금의 서울특별시 의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이 4.19 민주혁명의 가장 중요한 저항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관심하느냐? 당연히 그렇진 않았어요. 지난 2010년경에 들어서 이 서울특별시 의회청사, 그 당시 국회의사당이죠. 여기에서 대략 한 40-50m 떨어진 인도변에 이런 표석을 만들었습니다. 4.19 혁명 중심지라고 쓰여져 있는 표석인데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 자리에 다른 표석들이 다 들어서서 멀리 좀 떨어진 곳에 세웠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같은 4.19나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야 당연히 이 공간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에 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4.19와 이 국회의사당 조차를 이제 이해를 연결을 해서 못하다 보니까 이게 다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좀 아쉬운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4.19의 공간은 사실은 이렇게 세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입니다. 부산, 마산에도 있고요. 또 울산에도 사실은 있고요. 서울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습니다만 4.19는 많이 우리 사이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오래됐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리고 시쳇말로 어떤 스타성 있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슬며시 잊혀져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공간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냐 하면 역사문화재 제도 이런 걸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자주 보지 않는 친척들은 얼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뵈야 좀 알 수 있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자주 보는 직장 동료나 이웃들은 그래도 좀 익숙한 것처럼 공간이라는 것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이 4.19 공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관심을 좀 두지 못했지만 90년대 중반 이래 조금씩 갖고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들의 시민사회 속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는 정답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답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양상은 조금 다를지라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어 나갔고 그 결과는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혹은 개인적인 갈등의 순간들 중에 비슷한 상황들이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들이 맞닥뜨릴 공간에 갈등의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4.19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간을 잘 보존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60년 전 4.19가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방금 요 앞에서 일어났던 어떤 4.19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장소라는 관점 속에서 두 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람은 장소를 어떻게 보셨고 장소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먼저 권기방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역사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나 책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삶에 나를 넣어서 이렇게 추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 주인공이 있기 위해서는 그를 받쳐주는 조연도 중요하고 엑스트라도 있는 것처럼 이 4.19 역시도 대학생들만 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재현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 고등학생처럼 지금의 고등학생은 누구나 고등학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땐 고등학교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등학생도 어찌 보면 또 엘리트라 할 수 있는데 또 그들만 있지 않았다는 것. 우리 사회의 하층민들, 즉 도시빈민을 비롯한 우리 서민 대중도 있었기에 비로소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틀을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는 점, 그 중요성을 오 선생님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오 선생님 역사에서 장소성이란 뭘까요? 그 지금 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그 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를 이렇게 종종 다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4.19 답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내가 4.19 답사를 한 번도 안 해봤을까 했더니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4.19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부각시킨 곳이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약간 비슷한 답사를 한 게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그 주관하는 청소년 답사를 그 민주화 운동 답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사실은 바로 그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서울시 의회 건물 그 바로 옆에 있는 성공회 성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회 성당이 87년 6월 항쟁 때, 1987년 6월 항쟁 때 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이 6월 10일 날 이제 그 집회를 가졌던 그 아주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거기서부터 6월 항쟁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학생들 데리고 답사를 시작해서 명동 쪽으로 해서 명동 성당까지 이렇게 쭉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6월 항쟁을 중심으로 제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 공간에서 4.19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기서 옛날 4.19 때 학생들이 모였다. 고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그 집결지가 바로 저 국회의사당 당시 국회의사당 그 앞이었거든요. 그냥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 4.19를 공간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특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간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 별로 그런 노력을 저 자신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으로 읽는 것보다 아무리 글로 뭐 이렇게 좋게 잘 써서 그거를 읽히는 것보다 직접 가서 그때 그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답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효용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좀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또 선생님한테도 좀 4.19 답사에 대한 좋은 코스를 하나 좀 개발해 주시면 제가 좀 그거 좀 학생들한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졌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또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4.19 혁명이 지향했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4.19 혁명이 지향했던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 그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 속에서 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시위대가 뭐 여러 가지 구호를 외쳤지만 크게 아주 주된 구호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들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라 또는 학원의 자유를 달라. 이게 이제 2월 28일 그 대구 학생 시위에서부터 나왔던 굉장히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외쳤던 그런 이제 구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구호가 뭐 당연히 이 4.19라는 것의 직접적인 계기가 3.15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거, 그 부정한 선거에 대한 시정, 즉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구호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요거는 이제 처음에도 조금씩 나왔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모든 구호가 이쪽으로 모아지는데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어떤 책임을 결국 대통령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어떤 책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가라.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 요 이제 그 구호가 특히 마지막 4월 26일에 그 승리의 화요일의 마지막 집회에서는
마지막 시위에서는 거의 이 구호로 모두가 수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호인 이 학원의 자유를 달라 또는 학생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구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대의 특히 학생들이 요구했던 민주주의는 결국 자유입니다. 자유. 즉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떤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또 그 의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민주주의를 원했던 건데 지금 심지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2월 28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학교에 나와야만 하는 그런 어떤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뭐 이 228 그 대구 학생 시위뿐만 아니라 그 4월 19일 날 나왔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던 그 선언문 속에도 자유의 종을 난타한다라는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자유에 대한 당시 사람들 특히 학생들의 지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제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구호일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의 근본적이고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식인데 이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는 3.15 부정선거의 뭐 케이스를 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3인조, 9인조 투표 이건 공개 투표거든요. 그리고 이 사할 사전 투표 이건 유권자 명부 조작해가지고 사전에 그 투표 용지들을 다 투표한 걸로 해서 넣어놓는 거고 그 밖에도 완장 부대가 뭐 이렇게 참관인들 다 끌어내고 유권자들 위협하고 또 이제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은 뭐 이때보다 사실 그 이전 선거들이 훨씬 많았지만 뭐 피아노 표니, 쌍가락지 표니, 샌드위치 표니 뭐 온갖 유의 뭐 하여튼 짜낼 수 있는 모든 부정한 방법들이 총동원되었던 게 뭐 50년대의 어떤 한국의 선거들이고 특히 이제 3.15 부정선거라는 거죠. 그런 선거들을 이제 겪으면서 더 이상 이거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에서부터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지키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우리가 비밀 교과서에서 보면 투표는 비밀 투표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실제 선거는 공개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부터 민주적 질서가 이제 지켜지는 그리고 그것이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가 이제 그 부정선거 다시 하라라는 구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끝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 이거는 결국에는 이 4.19라고 하는 사건이 단순히 3.15 부정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 3.15 부정선거 한번 선거 그동안 잘해왔다가 선거 한번 조금 잘못해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그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 12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 12년 동안 쌓였던 그 무수한 문제들, 독재, 부정부패,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의 횡포,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서 폭발한 게 결국 4.19 혁명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그냥 학생들한테 조금 자유 주고 그냥 뭐 부정선거 다시 해가지고 선거 뭐 똑바로 한번 해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결국 이 12년의 정치를 이끌어왔던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한다라는 그런 요구가 되는 거죠. 즉 이것은 뭐 굳이 얘기한다면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하고 부패한 뭔가 부당한 이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즉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4.19의 민주주의의 정신은 자유, 민주, 정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재용 교수님이 생각하는 4.19 혁명을 학생들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면? 네, 요즘에 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역사, 특히 현대사를 가르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같았으면 6.25 전쟁 이러면 이건 뭐 특별히 가르칠 것도 없죠. 대충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요새 학생들은 다릅니다. 워낙 이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은 뭐 조금 과장을 못한다면 6.25 전쟁이나 임진왜란이나 다 똑같은 옛날의 전쟁입니다. 예. 이게 정말로 이제 먼 얘기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4.19 혁명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 요즘 촛불 그러면은 뭐 촛불은 바로 옆에서 최근에 벌어졌고 뭐 직접 나간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감이 올 텐데
4.19는 정말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결국 4.19는 아까 다 권 선생님 말씀에 나온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 우리가 지금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국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그런 국가들이 사실은 한국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 현재 한국과 같이 이런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발전시킨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훌륭한 또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저절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탄치 않았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순탄치 않고 수많은 굴곡이 있었음에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결국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고쳐나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고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첫 결정적 계기가 뭐냐? 4.19 혁명이라는 겁니다. 즉 4.19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이후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을까. 역사라는 게 반복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때 그 현장에서 굉장한 분투를 했고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왔지.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 속에서 부마 항쟁도, 5.18도, 6월 항쟁도, 촛불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고, 물론 뭐 이 과정에서 많은 또 뭐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즉 4.19 혁명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도 4.19가 바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으로 그 전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19 혁명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나요? 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답을 하자면 저는 승리의 기억을 안겨줬다 사람들에게 이 4.19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오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랜 기간 우리들이 좀 패배의식에 절여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랜 독재 시기를 거쳐오면서 유럽은 저렇게 민주화가 되었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늦고 힘들까? 그런데 그게 꼭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 생각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의 마음대로 권력자의 마음대로 시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봉건사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혹은 동서국은 막론하고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명예혁명 등등을 거치면서 영국은 군주제 밑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 군주제를 넣는 입헌군주제를 만들어가고 바다 건너의 프랑스는 역시나 법 위에 있던 왕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예속시키는 지금 이제 대통령제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은 그렇지 않았느냐? 사실 한국도 오랜 기간 그래 왔죠. 광복을 하고 우리가 정부 수립한 다음에 현대 민주주의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해외에서 이식된 거다 보니까 민주주의란 제도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가 공짜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잘 못 써왔던 거죠. 심지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서울 남산 정상에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높이로 세워져 있었고 탑골공원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현직이던 시절에 세워져 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4.19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여하튼 그런 이승만 독재를 거쳐내면서 사람들이 불의에 부정의한 것에는 저항할 수 있다. 나아가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온 사회가 함께 움직이면서 결국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라는 것은 향후 한국 정치 사회에 있어서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아주 큰 저는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한국 시민 사회도 권력이 부정의한 일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향후 이어지는 뭐 박정희 독재 혹은 전두환 독재에 저항해 나가는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전두환 독재 막바지에는 결국 우리가 80년 60 민주항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헌법도 쟁취해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들을 한 것이 가장 눈에 띄냐 하면 우리도 그전에 그 기관이 있었긴 했지만 제대로 쓰지 못했던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거죠. 현대 법체계에서 정치체제에서 삼권 분립을 얘기를 하지만 삼권 분립이 늘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늘 행정부의 권한이 많이 커졌죠.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가 늘 권한이 커졌거든. 독재를 이승만 정권 이후에도 결국 경험하게 되니까 삼권 분립이 말로만 해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기구를 두자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냈던 것. 그런 고민의 시발점도 저는 사실은 4.19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이것이 이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촛불 등등으로 이어지는, 즉 법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 사인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나중에 눈에 띄게 됐고 결국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시작점, 나아가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또 지켜줄 수 있는 정신적인 중심축, 그것이 저는 4.19가 아닐까. 그 4.19가 우리에게 주었던 승리의 기억이,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두 훌륭한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으니 오늘 이 역사다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사실은 얼떨결에 저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4.19 혁명 60주년이라고 해서 정말 4.19 혁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근데 저에게 4.19 혁명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만 요즘에 그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 나름대로 대응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또 그밖에 요새 한류 뭐 그래서 우리 아들놈도 그 BTS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던데 뭐 한류도 우리가 이제 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4.19 혁명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또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역사의 가장 자랑거리 또 우리가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여기 서로가 희망이 된다라고 만약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보증해주는 그러한 어떤 자산이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9 혁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동안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분명히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걸 이겨나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의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을 이렇게 같이 좀 뜻깊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이 이번 해가 4.19 6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하면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다 지나간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일상이 4.19가 아닐까? 4.19가 현재 진행형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이 4.19 민주 이념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외우고 지나간다면 당연히 옛날 역사 얘기겠지만 사실은 내 일상 자체를 나는 얼마나 비겁하지 않게 살고 있느냐, 주변에서 불의에 찬 모습을 보면 나는 얼마나 거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결국 그것이 4.19 민주 이념이라는 것은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옛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일상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존재가 4.19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4.19 60주년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듣다 보니 4.19 혁명 60주년 기념 역사 토크쇼인데 여기에 부제가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서로가 희망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부제 제목이 너무 좋고 정말로 마음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역사 다방은 계속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